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성탄절이 끼어있는 주말 휴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 거리두기를 풀었다 말았다 몇 번 했더니 올해가 가더라. 어른들은 이렇게 올 한 해를 정리하시던데요. 한 해에 계획했던 일들 잘 마무리돼 가십니까? 아무쪼록 성취하시는 2021년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는 올해 언론과 미디어계를 정리하다 보니 포털 그리고 유튜브를 빼고서는 매듭이 잘 지어지지 않던데요. 왜 그런지 잠시 후 미디어 비평에서 함께 하시죠. 대선 후보와 관련한 팩트체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아이템, 첫 팩트체크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지난 한 주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경력 사실이 많이 논란이 됐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대응 차원에서 영부인제도 없애겠다라고 했다면서 한 경제매체가 보도를 했는데요. 네. 이를 두고 이제 댓글 소셜미디어에서 영부인제 없애는 게 가능하냐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찾아봤는데요. 네. 일단 기사 본문을 보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2일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해 영부인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제안했다. 또 영부인을 담당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경력과 관련한 각종 허위 과장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씨가 후보 부인의 자격으로든 당선 후 영부인의 자격으로든 공개 공식 활동을 아예 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부인제 없애겠다 이런 선언 이런 발언은 윤 후보 발언은 아니고요. 해당 신문의 해석입니다. 네, 윤 후보의 발언은 아니고 네. 언론이 영부인제 폐지 쪽으로 해석을 한 건데, 근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선 영부인의 이 표현 자체가 남의 아내에 대한 일반적인 높임말인데요. 그렇죠. 이 영은 적두사로서 남의 가족에 대해 경의를 표하며 부를 때 영사를 붙이는 말이고요. 그래서 남의 앞에서 그의 부인 옆에 부를 때 영부인이라고 하고 그분의 아들은 영식, 딸은 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박정희 정권 시절 방송에서 부인 이경수 여사를 가리키면서 그냥 영부인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영부인이라는 표현이 대통령 부인을 부르는 맞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생각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경제신문이 제목에 언급한 영부인제라는 제도는 이 공식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대통령 부인에 대한 법적 지위나 역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이 한 군데 있는데 비슷한 규정이 네. 이 대통령 등이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 경호 대상에 대통령의 가족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유일하게 법적으로 그래도 언급이 된 거고요. 네. 이 때문에 영부인제 없애겠다 이런 기사 제목의 부분은 윤석열 후보의 원래 발언과도 다르고 잘못된 표현입니다. 영부인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없앨 수도 없는 거죠. 영부인제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네. 그래서 없앨 수도 없다. 네. 하지만 이 윤 후보의 발언을 해석을 해보면 영부인이 네. 공개적으로 또는 공식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이건 그런 어떤 의도로. 예, 네. 이건 어떻습니까? 그런 의도로 하신 것 같아서 좀 대통령 부인이 하시는 일들 좀 찾아봤는데 네.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에 명시된 권한도 없고 요구되는 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쭉 대통령이 지낸 과정들을 쭉 이렇게 보도된 영상들을 보시면 보통 대통령 해외 순방 시 동행을 하거나 네. 이 국내외 귀빈이 이제 각국 정상들이 한국에 왔을 때 접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별도로 이제 좀 관심이 있으신 분야들로 복지, 교육, 문화 등의 분야에서 대외 활동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네. 과거 우리나라 대통령 부인들을 쭉 보면 초대 이승만 대통령 부인인 프란체스코 여사부터 현재 문재인 대통령 부인인 김정수 여사까지 대부분 대통령 행사에 동의하거나 별도의 단독 행사를 주관하는 등 대외 활동을 쭉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때문에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제 대통령이나 총리 관저에 대통령 부인을 위한 비서관, 혹은 대통령 부인실, 퍼스트레이실
등을 두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통령 부인 관련 업무는 청와대 비서실 제2부속실이 전담하고 있는데요. 네. 때문에 이 세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영부인은 선출직도 인문직도 아니지만 좀 많은 분들이 공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 이 대통령 당선되고 취임 전에 이혼을 하거나 당선 후에 대통령 부인이 대외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청와대만 계속 있는 게 아니라면 윤석열 후보의 구상이 실현될 수 있을지 좀 미지수입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해왔던 관례가 있기 때문에 네네. 당사자들이 우리는 영부인 역할 안 한다라고 해도 네. 부인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 그 역할을 과연 어디까지 안 할 수 있는지 그것도 네. 상상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네. 그러면 이 영부인을 보좌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네네. 이렇게 제2부속실이 어쨌든 청와대 내의 조직이잖아요. 네. 이거를 없앨 수는 있어요? 네, 일단 이 청와대 제2부속실은 청와대 비서실에 속한 조직이고요. 네. 이 청와대 부속실 조직 구성은 비서실장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애겠다 하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네. 이게 또 장담하기 어려운 게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배우자가 없어서 그 당시엔 제2부속실 업무가 이제 좀 통합이 돼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별도로 역할이 없었죠. 그래서 통합됐는데 대통령 배우자가 있다면 당연히 그분을 보좌하고 담당할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이게 말만큼 간단한 건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영부인제 폐지 논란이 불거진 배경이 이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논란 때문이었잖아요. 네,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 허위 이력 논란 좀 정리하셨다고요? 네, 계속 새로운 사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좀 정리해봤습니다. 모두 5가지 정도인데 일단 김건희 씨는 2001년부터 2014년까지 대학에 출강하면서 이 제출했던 이력서에 이 허위 경력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가장 먼저 이제 한림 성심대 시간과대 재직 시절입니다. 이 김건희 씨는 2001년 1학기, 2002년 1학기, 2003년 1, 2학기, 2004년 1학기에 한림 성심대 시간과대 출강을 했습니다. 이때 학교 측에 제출한 서류에 서울 대도초등학교 실기 강사, 서울 광남중학교 교생 실습이라는 경력을 기재했는데요. 네. 일단 이 실기 강사의 이력에 대한 증빙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그 서울교육 강사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강사 경력까지 포함한 학교 근무 경력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서울시 교육청재로인데, 그러니까 여기도 없고요. 그리고 김호희 측에서 이 증명을 제시하지 않아서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그리고 교생 실습 경력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교생 실습이라는 게 경력인가 아닌가 하는 건데요. 네. 교생 실습이 정확하게는 이제 교육 실습 과목이거든요. 그렇죠. 교대나 사대 혹은 교직이수 과정에 있는 실습 수업입니다. 몇 학점짜리인데 이게 교육 실습을 간다고 실습을 한 학교에서 어떤 급여 등의 보상을 하는 건 또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교육 강사에 지원을 한다면 이력으로 쓸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이거를 근무 경력으로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 실기 강사는 증빙이 없고 교생 실습은 하긴 했지만 이거 쓸 경력으로 볼 것인가? 네. 좀 이런 의문점이 남고. 네. 자, 다른 또 이력도 논란이 됐죠? 예, 그 다음으로 이제 옮겨간 곳이 2004년 1학기부터 2006년 1학기까지 서일대에서 시간 강사로 출강을 했습니다. 이때는 좀 과목이 다른데 일단 김건희 씨가 서울대 제출한 이력서에는 현재 한림대학교, 안양대학교 출강, 컴퓨터 디자인 실기, 미술사 회화 실기 이렇게 적었고요. 네. 근데 이 한림대학교 출강 경력이 없습니다. 근데 다만 한림 성심대, 이 구 한림 정보산업대학인데요. 여기에 출강한 경력이 있습니다. 학교가 다른 거죠, 이름이. 앞서 소개하셨던 거기네요. 네네. 한림 성심대. 네. 네네. 강의 경력 항목도 문제인데 이 앞서에는 이렇게 실기 강사 교생 실습이라고 적었는데 이번에는 서울 대도초등학교 근무, 서울 광남중학교 근무, 서울 영락고등학교 근무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실기 강사 교생 실습을 뺀 거죠. 근무라고 적었고요. 근데 이렇게 근무라고 표기를 해버리면 이분이 정규적 근무를 했거나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락고등학교에는 근무한 경력이 없습니다. 다만 영락 여상에 강사로 출강한 이력이 있습니다. 강사 출강한 학교는 또 다른 거죠. 그리고 이제 국민대학교 테크노 디자인 대학원 박사과정, 정부지원 BK24 사업 프로젝트 이렇게 기재를 했는데 교육부 확인 결과에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렇게 시간차 순으로 좀 살펴보니까 네. 2001년 처음에 적었던 대학 시간 강사 이력서에 적혔던 내용들이 그 4년 후에 또 다른 대학교 시간 강사 에 제출한 이력서에는 조금 부풀려서 있는 네. 예, 요런 걸 좀 확인할 수 있네요. 네. 저도 이게 정리해서 좀 그렇게 보이는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007년 수원여대 겸임교원 출강인데요. 이때 제출한 서류에 영락여고 미술교사 정교사라고 경력을 기재했습니다. 또 바뀐 거죠. 조금 더 부풀려진 거죠. 근데 김건희 씨는 영락여고에서 미술교사 정교사로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네. 앞서처럼 영락여상에서 미술 강사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된 게 이제 수상 경력인데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 기획이사 경력과 2004 서울국제 만화 애니메이션 대상, 2004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 특별상 수상 실적이 나오는데 네. 일단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007년에 만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존재하지 않았고요. 네. 이 서울국제 만화 애니메이션 대상은 수상 경력 김건희 씨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 특별상 이 수상작이 잉글리쇼라는 작품인데 여기 제자에 김건희 씨가 참여한 게 없습니다. 네. 일단 게임산업대 기획이사 경력에 대해서 논란이 큰 상황인데요. 그렇죠. 이 고등교육법상이 겸임교원이 되려면 3년 재직 경력이 필요하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아마 3년을 경력을 3년으로 맞췄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상태고요. 그리고 게임산업협회에서는 발급 당시 협회장인 김영문 회장은 물론 증명서 발급 담당자도 김건희 씨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반면에 김건희 씨 측은 그 당시에 이게 정교직이 아니고 비상근 무보수 명예직으로 일했고 자문을 했기 때문에 근무를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일단 확실한 거는 김건희 씨가 급여나 보수를 받으면서 근무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네.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애니메이션 경력에 대해서는 이 거짓 또는 과장으로 판정을 했고요. 이 수상 경력 3건 가운데 2004년 서울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대상에 대해서는 김건희 씨 본인도 YTN 인터뷰에서 이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었다. 그것도 죄라면 죄라고 인정했습니다. 네. 그 서울대 경영대 석사 여부도 좀 논란이 됐었죠? 네네. 뭐 우리나라는 좀 서울대 특별대를 보시니까 예, 이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2013년 2학기부터 2015년 1학기까지 안양대 겸임교원으로 출학을 했는데요. 네. 이때 학교에 제출한 서류에 서울대학교 경영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석사라고 기재를 했습니다. 네. 일반 대학원인데 보통 이제 학부를 마치고 바로 가는 일반 대학원이고요. 네. 근데 김건희 씨는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부 경영전문 석사학위입니다. 다릅니다. 일반 대학원과 특수학원의 차이죠. 두기는 다르죠. 그러니까 경영대학교 경영대학원은 일반 석사고 네. 김건희 씨가 졸업한 것은 경영전문대학원 네. 전문 석사. 보통 이게 MBA죠. 예. 아, 그렇군요. 그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MBA도 과정이 2가지가 있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또 다 확인 중입니다. 네. 네. 뭐 그리고 또 여기에도 영락고등학교 미술교사 2급 정교사 이렇게 썼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앞에처럼. 네. 네. 그리고 한국폴리텍 1대학 미디어 콘텐츠과 부교수 겸임이라고 썼는데 네. 이 앞서 수원대 이력서에는 겸임 교수라고 썼는데 또 달라졌거든요. 근데 일단 폴리텍 대학은 겸임 교수는 교원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겸임 교수는 부교수 대우로 쓸 수 있다, 임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긴 합니다. 네. 이것도 좀 그 명칭, 호칭에 따라 조금 다른 것들이 있는데 조금씩 부풀려진 느낌입니다. 그리고 수상 경력으로 뭐 아까 말씀드린 2004 서울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우수상, 2004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 2006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 특별상 등을 기재했는데 앞서처럼 다 과장됐거나 허위사실에 해당됩니다. 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4년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뿐 아니라 어떤 수상자 명단에도 김건희 씨 혹은 그전 개명진인 김명신 이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건희 씨의 가장 최근 그 경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국민대 비전임 교원이더라고요. 네. 이 내용은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네. 김건희 씨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국민대 비전임 교원으로 출강을 했는데요. 네. 제출한 서류에 보면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전공 석사 이렇게 적었고 한국폴리텍 1대학 강서 캠퍼스 부교수 겸임이라는 학력과 경력을 기재해 제출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다 다릅니다. 사실과 다르고요. 그리고 좀 이게 구분이 돼야 되는 게 이 김건희 씨의 안양대 국민대 임명은 윤석열 후보와 결혼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
그렇군요. 결혼 전에 있었던 것과는 또 다른 의미로 아마 좀 다가올 네. 텐데.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정리 열심히 하셨네요. 네.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의 송영은 팩트체커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박은하 시청자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나와 계세요? 네,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네, 이번 주에는 평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진행되는 김혜민의 이슈 앤 피플을 들어봤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먼저 이제 진행자 김혜민 PD는 특유의 친근감과 이제 따뜻함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작은 기업이지만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숨은 가치를 가진 기업을 소개하는 가판테 코너에서의 이제 진행자의 따뜻한 감성이 10분 발휘된다고 느꼈는데요. 이제 코너 특성상 매주 이제 방송 출연이 익숙하지 않은 게스트들과 이제 방송을 함께 할 때도 많죠. 이제 그때마다 이제 김혜민 진행자는 친밀한 분위기를 조성해서 이제 게스트와 자연스럽고 이제 편안한 호흡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지난 12월 14일 화요일 방송은 이제 유은 복지재단 나눔 공동체 이종만 대표와 화상 인터뷰로 진행되었는데요. 이제 진행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대표에 대해 접한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이제 인터뷰를 하는 대상과 대한 이제 과거의 삶과 기록들을 직접 찾아보고 공부를 하면서 속마음에 담긴 이야기까지 이끌어내려 노력했던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인터뷰의 진정성이 느껴졌거든요. 네, 진행자가 진정성 있게 인터뷰하는 부분을 칭찬해 주셨고요. 또 다른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다른 점은 이제 러너스라는 코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코너는 이제 미래를 준비하며 꼭 생각하고 배워야 하는 주제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본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 이 코너가 새로 만들어졌을 때는 신선하다고 평가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방송 내용이 다른 코너나 타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크게 차별성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연세대학교와 함께 진행하는 방송이라 그런지 이제 연세대학교와 관련된 내용들로 국한될 때도 많았고요. 이제 단순히 요즘 이슈인 내용이나 화제성이 있는 게스트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측면이어서 그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이제 12월 15일 수요일에는 이제 유니브 정재원 대표와 함께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이제 유니브는 이제 연세대 고려대 학생들의 콘텐츠를 방영했던 유튜브 채널 연고TV에서 시작되어서 이제는 교육부문 멀티채널 네트워크로 살바꿈한 채널입니다. 이처럼 이제 연세대학교와 관련된 주제들이 많이 다뤄지는 편이고요. 이날은 이제 해당 채널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콘텐츠들이 주로 올라가는 등의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과연 이 내용이 향후 미래를 준비할 중요하고 필요한 내용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기획 의도에 맞는 방송으로 다뤄지지 않다 보니 타 방송 코너와 다른 뚜렷한 개성이 보이지 않아서 그 부분이 매우 아쉬웠습니다. 네, 고정 코너에 대한 아쉬움까지 오늘은 이슈앤피플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은하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이번 코너는 미디어 비평입니다. 송경재 상지대 교양학부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송경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느새 올해도 일주일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네. 돌이켜보면 올 한 해 저희가 이 시간에 가장 많이 다뤘던 게 가짜뉴스. 특히 SNS를 통해서 범람하는 가짜뉴스 얘기를 많이 다뤘던 것 같아요. 자, SNS가 가짜뉴스의 주요 유통 경로다. 이런 조사 결과 전해주신다고요? 네. 허위 정보 또는 이제 가짜뉴스 문제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죠. 이번에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한국의 가짜뉴스의 유통 경로와 이용 현황을 알 수 있는 2021 소셜미디어 이용자 조사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네. 먼저 한국에서 소셜미디어 이용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카카오톡이었고요. 네. 응답자의 97.2%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 매우 놀라운 수치지만 우리 주변에서 사용하는 빈도를 보면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고요. 네. 그 다음은 유튜브인데 아. 응답자 중 86.5%가 사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뒤를 네이버 카페가 70.0%, 인스타그램이 58.5%, 밴드가 53.6%, 그리고 페이스북이 한 52.9%, 네이버 블로그 52.7%, 다음 카페가 41.1%, 카카오 스토리가 38.1%, 트위터가 21.1%로 이용자가 이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여기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요, 소셜미디어에서 뉴스 시사 정보 이용자 중에서 77.2%가 네. 허위 정보인 가짜 뉴스를 접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적지 않은 수의 응답자가 가짜 뉴스를 봤다는 거죠. 네. 77%면은 10명 중에 7명 이상, 8명 가까이 네. SNS를 통해서 가짜 뉴스를 접했다. 이렇게 응답하신 건데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정말 많네요. 그렇죠. 네. 구체적으로 어떤 SNS에서 가짜 뉴스를 가장 많이 접했을까요? 네, 이 부분도 이제 조사했는데요. 뉴스원의 12월 23일자 허위 정보 확산 경로는 유튜브가 절대적, 최대 이용 SNS는 카카오톡, 보도에서도 이 내용을 다뤘는데요. 네. 조사 결과 가짜 뉴스 유통의 내관은 유튜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튜브가 문제라고 지목한 응답자의 비율은 58.4%나 됐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카카오톡이 10.6%, 그리고 페이스북이 8.0%, 온라인 카페가 6.7%, 그리고 트위터가 5.0% 순으로, 유튜브를 가장 많이 지목했는데요. 네. 수치상으로도 확인이 되지만 유튜브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가짜뉴스 유통의 뇌관은 유튜브다. 유튜브가 문제라고 58%가 넘는 분이 답하셨는데 앞서 전해주신 그 SNS 소셜미디어 사용 빈도를 보면 또 유튜브를 86%가 넘게 사용하고 있어요. 네. 참 유튜브가 그렇네요. 그렇죠. 아마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는 이제 개인 방송 형태의 시사 콘텐츠나 그렇죠. 정보 소개 콘텐츠가 많기 때문에 전문적인 언론인에 비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취재나 검증 과정이 좀 부족해요. 네. 그리고 이제 출연하는 패널이나 제작자들이 확실한 근거를 수집하고 설명하기보다는 일부이지만 개인적인 감에 의존한다거나 네. 사적인 친분을 통해서 알아낸 소식 등을 좀 무비판적으로 소개하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유튜브에서 확인되지 않는 허위 정보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를 정보 뉴스를 얻기 위해서라고 꼽았는데 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70.1%나 돼요. 네. 그럼 이를 종합한다면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정보와 뉴스를 얻는 상황이 이어질수록 네. 가짜 뉴스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렇네요. 이 SNS 속의 가짜뉴스를 걸러내기 위해서 언론도 그렇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허위 정보 자정 노력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긴 한데 네. 이 소셜미디어 상에서 가짜뉴스를 좀 막아보자 이런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가짜 뉴스가 주로 이제 전파되고 있다고 조사된 소셜미디어 중에 다수는 좀 해외 플랫폼 기업들이에요. 그러네요.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이 그렇죠. 네. 따라서 이제 국내법의 규제를 받기도 좀 어렵고 현실적으로 이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적용하기도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도 일부 소셜 미디어는 그 자체적으로 이제 가짜 뉴스의 심각성을 알고 이를 제한하려는 시도를 벌이긴 했습니다. 네. 유튜브의 경우 이른바 딱지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네. 이 딱지라는 건 영상의 첫 장면에 이제 붙어 나오는데 녹색은 이제 안전한 동영상이고요. 네. 노란 딱지는 폭력성이나 선정성, 허위 사실을 알리는 선동성 등이 있어서 대중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영상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빨간 딱지도 있는데요. 역시 이제 색깔대로 이걸 받게 되면은
그 영상은 사용 불가 처리가 됩니다. 네. 보통 이제 저작권 침해 문제가 있는 영상에 이게 많이 부착되는데요. 네. 딱지에 따라서 뭐 노출이나 광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유튜브 내부에서 이제 자체적 규제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것도 이제 슈퍼챗이라는 것을 통해서 직접 후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효성 차원에서 좀 논란이 있습니다. 자율 규제가 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네, 그러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제도적으로 규제하자는 움직임도 있는데, 소셜미디어를 누군가 모니터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뭐 검열한다는 문제가 생길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학계에서도 단순히 소셜미디어 운영사의 뭐 기술적 대응만이 아니라 뭐 시민사회의 신고제도 활성화, 뭐 한라인이라고 하고요. 네. 뭐 팩트체크 단체의 활성화, 뭐 심각한 허위 정보에 대한 가중 처벌, 뭐 이런 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에도 팩트체크 코너가 있죠. 저희 네. 교수님 앞서서 지금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도 보면은 참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유통되는 허위 정보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팩트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상 자정 노력이라는 게 쉽지는 않다. 그렇죠.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송 교수님이 또 포털 전문이시잖아요. 네. 네. 올 한 해 2021년 언론계는 포털 빼고는 또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특히 기억나는 뉴스가 이 연합뉴스의 포털 퇴출 저희가 다뤄보기도 했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최근에 또 새로운 움직임이 있다면서요. 네. 뭐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한국의 주요 포털사 중에 하나인 다음이 네. 그 1월부터 뉴스 서비스 개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뭐 스마트폰에도 공고를 하고 있고요. 네, 공지사항에도 네. 이미 나와 있는데요. 네.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의 핵심은 그 카카오가 운영하는 다음 포털이 2022년 1월 개편을 통해서 포털 첫 화면에서 뉴스를 비롯한 많은 콘텐츠 창작자들이 운영하는 서비스를 새롭게 론칭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이 제공하는 이미지에서는 이 발견 탭이라는 것을 추가로 제공하겠다는 것인데요. 네. 뭐 기존처럼 언론사의 뉴스만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별도 섹션을 통해서 운영하고 이런 새로운 변화가 이제 감지되고 있습니다. 즉 메인 화면에 이제 뉴스만이 아니라 다른 콘텐츠들도 같이 게시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과 네이버의 개편 방향은 항상 비슷한 양상으로 변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을 따라 네이버도 아마 메인 화면을 개편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네이버는 이미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인공지능 편집의 문제점을 지적받은 후에 후속 조치하겠다고 답변했었거든요. 네. 그 이후로 무엇이 달라졌는지 살펴보니까요. 언론사 구독 서비스가 확대됐고요. 네. 그리고 언론사와 공동으로 운영해왔던 여행 정보나 뭐 중국 정보, 부동산 정보 등의 몇몇 판 서비스를 줄이려고 하고 내부적으로 이제 뉴스 서비스를 조용히 개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포털 뉴스의 최대 문제점으로 꼽히기도 했고 특히 네. 정치권에서 꾸준히 그 문제다 이렇게 거론하기도 했는데 이게 바로 포털 뉴스의 배열 문제잖아요. 네. 이 혹시 포털 뉴스의 변화로 지금 소개해 주신 새해 이루어질 개편 내용에 이런 그 뉴스 배열에 대한 문제도 혹시 포함이 됐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이버와 다음 양대 포털의 공통적인 변화는 첫째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뉴스 배열을 축소한다는 겁니다. 네이버는 이제 에어스, 다음은 이제 루빅스라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는데 네. 이를 점차 줄이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뭐 학계와 시민단체, 언론사, 뭐 심지어 정치권조차 알고리즘 불투명성과 뭐 편향성 등을 거론하면서 비판해왔는데요. 네.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줄이는 것은 아마 그동안 비판받았던 지적사항을 뭐 일부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다음은 이번 개편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한 뉴스 배열 방식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아예 밝혔습니다. 향후 뉴스 섹션은 콘텐츠 제휴 언론사 콘텐츠를 무작위로 이제 배열한다고 했고요. 네. 네이버 역시 최근에는 알고리즘 뉴스 배열을 해온 PC 버전의 뉴스에 네. 모바일 버전의 구독 섹션이라는 것을 확대 적용하면서 알고리즘 배열의 뉴스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와 다음에 이제 공통적인 두 번째 변화는
메인 화면에서 아예 뉴스 비중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뉴스 이외에 요새 인기가 많죠. 웹툰이나 네. 뭐 카카오 TV나 네이버 TV 같은 자체 제작 엔터테인먼트 동영상.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용자 맞춤형 정보들을 배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뉴스의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고리즘 뉴스 편집도 좀 줄이고 네. 아예 포털에서 뉴스가 차지하는 비중 자체를 줄이려고 하고 있다. 논란이 되는 부분들을 사실상 조금 없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언론계 역시 이 포털에 의존하고 있는 이런 환경, 너무 의존적인 환경, 이것을 바꿔보자는 목소리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최근에 과도한 포털 중심의 뉴스로 인해서 결국엔 언론사의 자생력이 약화되고 의존적이게 만든다는 반성과 그 부담이 언론사에 이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OTT 서비스나 인터넷 예능 콘텐츠 등의 화제성과 이제 사회 반향이 커지면서 네. 언론사도 이제 그 뉴스 콘텐츠의 질적인 측면을 강화해서 디지털 부분을 확대하자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미디어 오늘이 12월 22일자 2022년 한국 언론의 어젠다 탈포탈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네. 포털들이 기존에는 언론사 뉴스를 통해서 이용자를 유입하려는 전략을 취했는데 네. 이제는 언론사 뉴스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다른 콘텐츠를 활용하려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언론사들도 이제 포털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기 위해 새로운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네. 고급 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독 서비스로 제공한다든가 뉴스레터 분야를 강화하면서 이전보다 좀 더 다양한 가능성을 찾고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이미 언론사들은 포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안만으로 과연 포털에서 언론이 자유로워질까? 이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네. 특히 포털 뉴스의 전재료 수입이 매우 크고 여기에 이제 기대서 안주하려는 기존 언론사도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포털을 벗어나 언론사가 독자 움직임을 보이기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네. 다양한 시도를 해봐야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언론사 스스로 그 뉴스의 가치를 잘 파악하고 저널리즘의 원칙에 부합하는 좋은 뉴스를 많이 생산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네. 올 한 해 이 국회에서도 포털 개편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잖아요. 네. 이 부분은 미디어스가 12월 21일자 이제 종료 임박한 언론특위 손에 건진 것은 포털 개혁뿐이라고 여러 이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네. 국회 언론 미디어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라는 게 이제 구성됐잖아요. 네. 이제 그간의 쟁점이던 이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은 합의되지가 않았는데 네. 포털 개혁에 대해서는 큰 틀의 합의를 이루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어떤 내용들이 순조롭게 논의되고 있는 건지 살펴보니까요. 인공지능 알고리즘 투명화, 아웃링크 의무화 법안, 포털의 독자적 편집 금지 법안, 이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마 여야를 막론하고 포털 뉴스의 과도한 영향력에서는 좀 회의적이라는 게 정치인들의 비슷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권의 움직임과 비교해서 또 언론계 내부에서도 좀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 11월 29일 한겨레가 부끄러운 포털 종속, 탈포털에 시동 걸자라는 칼럼을 이제 게재했는데요. 네. 내용을 좀 더 살펴보자면 국회 언론 미디어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에만 의존하지 말고 언론계 스스로가 각성해서 근본적인 해법을 내야 한다고 촉구한 겁니다. 또 언론계가 주체가 되어 포털이 지배하는 뉴스 유통 생태계를 바꿔야 한다는 점과 큰 성과가 아니더라도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눈앞의 이익에 따라서 포털의 모든 것을 맡겨서는 한국 언론의 미래가 없다고 아주 비장한 오투로 이제 작금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네. 과도한 포털 뉴스의 영향력을 언론사가 어떻게 대항해야 할지 이 문제는 좀 앞으로도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네. 언론의 위상이 이제는 뉴스 소매상으로 전락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또 올해 연합뉴스가 포털에서 퇴출되면서 아니 이참에 아예 그냥 포털을 탈피해서 독립적인 모델을 만들어보자 이런 이야기도 들리던데
네. 다가오는 2022년에는 언론사들의 좀 새로운 뉴스 서비스 모델도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저희가 이야기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새해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경재 상지대 교양학부 교수였습니다.